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세종의 파저강 토벌, 야인 토벌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잘. 너무 얘기가 많아요. 너무 예민한 주제죠, 사실은. 네. 뭐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뭐였죠? 토벌을 중국에 보고할 것인가. 토벌을 중국에 보고할 것이냐.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보고를 왜 해야 되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내 땅에 들어와서 내 자국에 있는 그 국민들을 혼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거를 허락해줬다는 게 어떤 취지에서 허락을 해줬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주 좋은 중국하고 질문. 여진하고의 관계도 궁금해요. 우선 첫 번째 그 여진족 지역은 중국 국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죠. 중국이 백성인가라고 할 때 백성은 아니었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여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만주라는 그런 그 두목이나 우리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세종, 이독을 다스리는 그런 백성들이나 기본적으로 큰 중화 체제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 중 하나예요. 재우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전통적으로 볼 때 황제가 있는 곳 있잖아요, 중국. 황제가 직접 그다음에 뭐 북경이라든가 직접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서울처럼 한양처럼 그런가 하면 좀 더 내려가면 황제가 직접 파견한 관리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 황제의 가족들이 자식들을 보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왕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엠퍼러, 황제, 여기는 킹인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이건 이제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직접 파견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왕을 뽑아서 우리가 누구누가 왕이 됐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승인을 해줘요. 그 지역에가 바로 이제 한편으로 조선이 있는 거고 베트남이 있고 그래요. 그 범위 안에 조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에 이제 번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진족은 최근에 이만주라는 사람이 우리가 됐으니까 우리 인정해달라고 해서 중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관리 파견하지 않지만 만주 이 지역과 조선, 베트남은 다 울타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국의 개념이래요. 그렇죠.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속주화시키는데 멀리는 속주화시키고 중앙은 자기네 직접. 당시에는 조선에서도 그런 개념이 그렇죠. 당연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라 세워서 우리 조선이라고 했다. 맨 처음에 뭐 화령이라고 그랬지만 국호를 이렇게 알리잖아요.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른바 4대 큰 나라를 섬긴다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파저강 토벌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울타리에 있는 그 두 개의 여진족과 조선이 그냥 둘끼리의 어떤 싸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근데 이게 공격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제 마음대로 했느냐. 우리의 그 이런 거예요. 말 우리가 한국 전쟁 6.25 때 북한하고 남한이 싸웠잖아요. 근데 유엔군이 있잖아요, 이게. 유엔군이 보기에 중요한 거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때 유엔에서 안보리 안전보장에서 회의를 하고 이게 북한이 남침했구나 쳐들어왔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누구 편돼요? 남한 편 돼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볼 때는 현상 유지가 중요해. 중국 패권하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 중요하죠. 조공바치고 또 이렇게 탄력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질서를 깨뜨린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보기에 누가 깨뜨렸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세종은 가장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얘들이 우리 쳐들어와서 여연 중광진 와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소와 말을 납치해 갔다. 그 보고가 아주 중요한 거죠, 시점. 그럼 그 보고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하는 거에도 반대를 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그 조용히 반대했던 처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건가요? 우선 뭐 그렇죠. 조용히 처리하지 굳이 뭐 중국에 보고해봤자 최근에 중국이 이만주 그 지역을 파저강 지역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혼내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그냥 쉬쉬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공격하지 말자. 허줘.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데 세종과 저기는 아니다. 이건 쳐야 되니까 중국에 먼저 가서 보고하고 빨리 우리가 허락을 받자.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중국이 냅두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놀랍게도 중국이 허락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오케이 했을까? 중요해요. 진짜 그 부분이잖아요. 귀찮았나? 중국도 그걸 아니에요. 만들어진 적이? 중국을 볼 때 굉장히 아마 내가 볼 때 태종시대에 하겠다 그랬으면 상당히 중국이 허락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종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조선에 대해서 견제를 해요. 너도 이성태 니네 마음대로 나라 세워서 뭐 또 네가 또 그냥 뭐 세자도 아니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견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정말 우리하고 말을 잘 듣는 거 한 게인가 아닌가를. 근데 세종이 알다시피 지성사대라고 그러잖아요. 세종 표현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사신이 오면 그냥 계속 대접하고 뭐 또 그 중국에 계속해서 보고하고 설날 되면 예를 갖추고 그러니까 쟤는 우리하고 같은 동맹국이구나. 우리 질서를 잘 따르는 애구나. 그렇게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세종이 벌써 15년 정도 그동안 계속 외교를 잘 취했던 거예요. 뭐 그중 하나가 나중에 보겠지만 명나라에서 소 1만 마리를 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소를 다 해도 15,000구인데 15,000마리인데 1만 마리를 달래요. 세종이 딱 파악을 해요. 알아봤더니 이것은 우리를 한번 떠보는 거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절하기 어려운 걸 했을 때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떠보는 거예요. 세종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토론해요? 토론해요. 어떻게 했어요? 토론해서 어떤 사람은 설마 뭐 우리가 안 준다고 해서 쳐들어오겠어요? 모른 채예요. 또 한 사람은 반만 주자. 나머지는 나중에 키워서 주겠다고 그러자. 어떤 사람은 다 줘야 된다. 세종은 마지막 걸 들어요. 이 중국 황제의 글을 봤더니 우리를 떠보는 것 같다. 우리가 정말로 동맹의 신뢰가 있는 일을 떠보기 위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또 다른 제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전쟁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전쟁 터진 것보다 명나라와 싸워서 그래서 계속해서 1000마리 단위로 꺾어서 보내요. 1000마리만 보내겠어요. 그 당시 1000마리 단위로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압록강 건너가서. 그럼 갖다 죽는 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분으로 소를 100여 마리를 더 데리고 가. 1착, 2착, 3착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고 반대도 많았지만 세종 그걸 추진을 해요. 아니 요즘처럼 트럭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다 건데. 걸려가지고 가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 황제가 감동을 해요. 왜냐면 세종이 소만 다 보는 게 아니고 편지를 보내요. 우리 소 다 해봤자 15,000마리지만 일단 보낸다. 먼저 1000마리 갑니다. 또 편지 보내요. 우리 정말 힘들지만 또 보냅니다. 우리는 황제를 정말 존중하고 황제가 하자 그러면 다 여러 가지를 할 생각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존심 다 꺾어놓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게 좋아서 보낸 건 아닐 거야 분명히. 결과 황제가 한 6,000마리 갔을 때 그만 보내. 내가 그 세종 왕의 뜻을 충분히 알았노라. 그래서 선물을 해줘요. 너희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신들이 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개 달라 뭐 여자 뭐 요구하거든요. 앞으로 내 직인이 찍은 황제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일체 주지 마라. 그걸 요구하면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 부분에 대한 선물로 주면서 그만 보내요. 그게 바로 세종의 그 신뢰, 신의 외교. 그 결과가 사실 우리가 당신 나라 땅에 들어가서 토벌을 하겠다는데 황제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쳐들어오면 네가 알아서 보고하지 말고 직접 처단해. 네가 관리해. 그게 바로 파저강 토벌의 중요한 성공 요인인 거죠. 근데 정말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세종 어떻게 입장에서도 들을 수가 치밀한 없지. 전략이었던 불만이 얼마나 걸 심하겠어요. 텐데 그 내부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부에서의 반대가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속도 없다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럼요.
상처 뺏긴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종이 보면은- 보기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 떠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해볼까 했을 때 도저히 싸움도 안 되는 전쟁이거든. 큰 위기에 빠지는 거냐 아니면 그들하고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세종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장차 국경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중국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주고 저걸 받는 거죠. 어찌 보면 4대 외교가 이런 거예요. 전략 외교죠. 전략은 이만큼 전술을 하지만 큰 목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전략 4대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소도 주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 여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을 불을 까서 중국에 보내는 거예요. 요구하니까. 뭘까 써줘요? 뭐 그거는 내시를 만들어. 내시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인도적으로 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간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사신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그럼 그게 그거구나. 한간으로 갔는데 걔들이 이제 황제 눈에 띄어서 다시 우리 사신으로 와. 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근데 행태가 고국이지만 엄청나던데? 너희 나 버렸지. 행패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걔들 또 다 세종이 또 비맞춰져. 왜냐?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 영토를 우리나라 영토를 확장한다든가 결과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중국과 외교를 하는 것이 4대 외교이고, 우리 임진왜란 이후 특히 인조라든가 인조시대라든가 병자호란 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중국 이미 망한 명나라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킨다고 그러고 말이죠. 중국의 문화와 문물을 따라가야지. 좀 더 빨리 주자학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를 막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미국한 미제음 다 좋은 줄 알아.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미국은 모든 게 선진국이야. 왜 우리가 이 미국이 한 53개 주로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 근데 수익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우리 왜 독립된 나라가 뭐 필요해서 미국이 한 주가 되지? 라고 한 사람들은 4대 주의에 말하죠. 큰 나라에 정신적으로 예속이 된 거죠. 만약 세종처럼 4대 외교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고, 우리는 미국을 주면서 뭘 얻을 것인가, 이게 4대 외교인 거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렇게 이 중국에 설득을 해서 결국은 파자간 토벌한 것은 제가 볼 때 놀라운 그런 이 전략가였던 거죠. 요거를 모기 상태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제 놀랍게는 우리 어떻게 볼 때 실제 파자간 토벌을 할 것인가부터 토론할 거 같잖아요. 네. 이게 본론 주제가 아니에요. 가장 급한 주제가 뭐예요? 중국 문제예요. 그 다음에 토벌이 되겠는가에 대한 토론을 10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심지어 허조까지도 찬성하니까, 반대자들 참석하니까, 그럼 어느 시기가 좋을까? 방법 등을 마지막 검토를 해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보통은 할까 말까 그거 자체만 가지고 싸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제 1단계와 2단계,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휴식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선 중국에서 보고가 와야 되고, 또 계속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국정을 토론하잖아요. 이게 실록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이제 모아지고, 이 사이에 반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기를 집에 가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가능한 그 대안도 사이에 찾고. 계속 첩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간첩도 파견해서 상황도 알아보고, 이것만 하자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세종 말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파자강 정벌한 것이 대마도에 비해서 그 공이 갑절이다. 대마도 정벌도 잘했지만 이것은 성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대성공이란 거죠. 그래서 1차 토벌을 아까 최윤덕 장군이 와서 15,000명을 데리고 와서 여신족을 응징하고 무려 431명을 이제 참사라고 생포합니다. 우리는 한 명이 다쳐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시 세종이 4년 후에 또 2차 토벌을 해요. 이때는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길래 1차 토벌을 성공했느냐는 것인데요. 2차는 왜 그렇게 성과가 안 나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1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 그 사이에 실록에 있는 걸 가지고 왕이 한 말이 있잖아요. 토벌 관련한 회의 주제가 보니까 65건을 세종이 지시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하들은 59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몇 건이나 돼요? 114건? 이게 124건. 말을 한 횟수를 지금 세신 거죠? 그렇죠. 세종이 파저강 토벌 어떻게 해라. 이거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발화 확인하는 횟수. 그렇죠. 실록에서 기록을 다 계산을 이제 해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세종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토벌할 때. 회의하자, 회의. 모여라,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게 보니까 무려 전체 65건에서 41건이니까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60% 이상을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한 거 있죠. 이거 명령 내리고 어떻게 해라. 전지. 이게 19건이라서 2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고 할 때 그래 승낙 말 이런 반응이 그냥 8%. 대부분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자, 의논하자, 집단지에 모는 거죠. 당연히 신하들의 반응도 회의하자니까 토론할 수밖에 없죠. 하라니까 하는 일단은 해야죠. 토론이 56%예요. 33건, 59건 중에서. 그 다음에 긴급 보고한 것이 20번 있어요. 34%. 그냥 신하들도 역시 단순하게 뭐 감사합니다. 단순 반응이 10%.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한편 두 가지였는데 왕이 이 굉장히 군사적인 문제를 토론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또 그거 가지고 회의하자는 지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열띤 찬반 토론을 벌인다는 자체가 놀라웠고 한 그 실록으로 한 200여 쪽 되는 분량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에서 또 놀랐던 게 전쟁에 관한 일이니까 병조에서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거의 모든 부서의 고위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국방부 소관으로 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지하뱅크에 가서 그냥 다 하겠죠. 물론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다 뭐다 이런 회의를 소집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우선 이게 워낙에 변수가 많은 거예요. 중국과의 외교라는 변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군사력이 되느냐는 군사력이 관한 부분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내부 반대한 신하들의 의견이에요. 왕이 명령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국경 건너가서 만여 명을 데리고 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 그 신하들이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내부 공감 내용서. 그래서 심지어 제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23명에게 모두 다 말을 시켜요. 다 사르게 하는. 그래서 나올 만한 의견들은 다 나오게 하고 각각의 대안들을 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과정. 이게 세종이 수직적이기도 하고 수평적이기도 한 토론의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토론 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하고 있어요. 세종이 경복궁의 사정전이라는 세종이 편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회의를. 왕이 직접 주재를 해요. 아까 첫 번째 여진족 토벌을 기습했다고 그럴 때처럼. 또 일단은 소수일 수 있는데 참석자 모두에게 각각 진술하게 하다. 각각 다 말하게 하는.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다사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 사르게 하는, 말하게 하는. 재밌는 거 세 번째인데 삼정승, 황희등,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한테 집을 찾아가게 해요. 누구를 보내요? 승지를 보내요. 김종수랑 승지를 보내서 아무래도 왕 앞이니까 못한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다 나오게. 그러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검토를 거치는 거죠. 아주 재밌는 거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요. 이렇게 한참 토론하는데 1, 2, 3차까지 토론됐잖아요. 그리고 톱을 하자고 그랬어요. 세종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간 줄 아세요? 놀랍게 남쪽을 가요. 온양온천을 가. 온양온천을 내려가. 왕부도 내려가고 세자 다 데려가는 거예요. 평생 신하들 반대하죠. 아니 그 압록강 경계선에 지금 최윤덕 사령관이 장군이 있고 그러면 뭐 각각 의주나 뭐죠 그 개경이나 평양까지 가서 밀어줘야지. 우리 온양 남쪽으로 가서 온천을 간단 말이에요. 아니래 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세종인데 무시하고 내려가요. 다 내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놀랍지 않아요? 딱 세종이 보니까 보고를 들어요. 아, 여진족 애들이 우리가 얘들을 토벌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정보가 세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뭐 우리 토론하고 또 최윤덕 장군 전방 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대비를 하고 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눈치를 챘구나. 그 당시 스파이가 있었나? 우리도 스파이 하지만 걔들도 항상 우리한테 늘 정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서로 뭐 국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봤자 얘들이 다 숲속에 매복해 있다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고 받아요. 세종이 내린 결정이 뭐라고요? 온천. 기만작전이에요. 이때가 보면 음력 3월 달이거든요. 3월 말이에요. 양력으로 4월 5월 초라고. 지금 사실은 왕이 남쪽하면 안 돼요. 다 농사 짓는 계절이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파저강에 있는 여진족들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때 내려와서 벽씨 뿌리고 농사 안 지면 그의 농사를 하나가 굶는 거예요. 절박하지. 야,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얘들 다 절박하다면 걔들한테 안심시켜야겠다. 왕인 내가 내려가자. 그래서 올해는 안 쳐들어온가 보다. 왕이 내려가지 않느냐. 라고 와서 온천 가서 럴러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치밀하다. 자, 그 결과 어떻게 해서 파져가는 여진족들이. 이제 룰루랄라 내려와서. 아, 됐다. 올해는 안 쳐들어오나 보다. 긴장하나. 긴장하나 다 안 내려 농사를 짓기 시작해. 그때 어떻게 토벌레. 누가 최윤덕. 최윤덕장을 가는 거예요. 기습작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 보면 그냥 그냥 정직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아니네요. 이거 뭐 기만도 하고요. 기만 속이는 거죠. 저걸 병법의 대가예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실록에는 등장하지 못하는 숨은 줄. 뭐 이렇게 암흑 속에 있는 이렇게 영화의 주제 같은 소설 같은데 맞아요. 딱 오가면서 네. 영화도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태종이 살아있었을 때는 확실히 태종이 그런 역할이고. 그 이순신 장군 때도 그 첩자를 많이 숨겨놓고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그 인물들은 또 도드라지는 않지만은 그 전쟁 승패를 좌우지하는 것처럼 세종도 자기 일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굳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수행하는 내부적인 뭐 있지 세종이 않을까. 기록을 보면 대규모 간첩단 운영을 해요. 두만강 압록강에다가 800여 명의 상시 간첩단이 있어요. 좀 무서울래? 무서운데 대충.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잘 모르는 그 많은 몇백 명의 간첩단 중에는 이런 그 우리 제일 사형수 있잖아요. 네. 사형수인데 건강해. 적도 좀 알아. 걔들을 조건을 내세워요. 네가 만약 이번에 가서 여진족 정보 파악하면 너 사형을 면해줄게. 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우리 실미도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네. 세종시대판 실미도 부대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걔들이 잡히면 어떻게 핑계 대라. 난 사실 뭐 온 게 아니었고 산삼캐러 왔는데 잡혔다. 이렇게 막 그 마을까지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줘요. 사실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요, 뭐 그냥 좋은 말, 좋은 뜻으로 안 될 때가 많아. 아니지. 정확한 정보를 잡아서 확실하게 힘과 설득 또 중국을 끌어들이는 명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여지없이 당하는 거죠.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한 가지만 좀 우리 세종회의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사람 하나 우리 허조 지난번 했잖아요. 그 허조라든가 그 반대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 전에 2차가 왜 좀 저조했다고 성과가. 놓칠 뻔했다. 2차는 세종이 1차 성공으로 자만해졌어요. 세종도 자만하나요? 세종도 자만해져요? 자만했어요. 보면 2차는 이제 2천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7,800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이만주라는 여진족 추장을 정말 속가내듯이 제거하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그걸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는데 외과 수술하듯이 딱 뽑아와라 했어요. 근데 겨우 못해요. 실패를 해요. 그리고 겨우 60명만 죽이고 와요. 이게 최용국 장군이 안 가서 그런 건가? 결정적으로 뭐라 하냐면 그 당시 우의정 노한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야, 그까지 토벌은 여연 지역의 수령이 군사 200~300명만 데리고 가도 이보다 나을 것이다. 신호게 돼 있는 거예요. 세종이 시기를 봤죠. 대체 왜 그랬느냐. 세종이 1차와 달리 소수만 그러니까 허조 다 빠지고 국방부, 병조 관리 소수만 비밀회의를 해요. 1차 때 그렇게 새 나간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비밀회의가 중심이 돼요. 두 번째는 회의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대부분 지시 명령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 성공 요인을 2차 때는 활용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차도 전부 다 재량권이 거의 없어요. 총사령관이. 우리 그 최현덕 장군 재량권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다 여러 가지 나누고 또. 근데 2차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왕의 명령만 따라 받아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때는 의외로 이렇게 성과를 못 거둬요. 저는 이거 보면서 천하의 세종대왕도 회의를 못하니까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2차 때는 1차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때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 거예요. 성공의 덫이라고 보여요. 성공의 덫. 장군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2천도 훌륭한 장군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우리는 주로 보는 것이 회의니까 회의 내용을 이제 지시하고 회의하고 내용을 다 세 가지 검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종이 1차 토벌 때 이제 적도 파악했고 여진족 지리도 파악했고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몇이 지시해서 빨리 가서 적장만 추출해 제거해버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성공 못해요. 세조가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만주를 제거해요. 어떻게 했죠 그때 세종이? 세조는 신숙주를 보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공시키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세종처럼 전부 다살이하게 하는 그런 회의가 세조는 그런 방식은 들어간 아니었어요. 건지. 세조는 이제 본인도 군에 대해서 아주 그 기밀이 뛰어났는데 생각하면 신숙주를 총사령을 하면서 세조가 다 일일이 그러니까 경복궁 사정전을 같이 돌면서 하나하나 지시를 했고 그대로 따라서 시행했대요. 그러면 회의가 반드시 성공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복합 변수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 집단 지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장수의 재량권이에요. 그 장수가 완전히 그냥 위에 보고를 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이미 전세는 바뀌거든. 시장이 바뀐 것처럼. 그런데 신숙주는 최윤덕은 왕의 재량권을 받아서 세종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두 다 경역에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맞게 재량권으로 가지고 작전 수행하는 거죠. 그 점이 오히려 중요했다 싶어요. 2천은 재량권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2차 결과 좀 여진족이 잠잠해졌나요? 2차 토벌 이후로 잠잠해졌어요, 실제로는. 그럼 실패한 것도 아니네요. 물론 1차에 그 비하면 직접적인 목적이 1차에 있겠지만. 비하면 그렇죠.
1차에 비하면 성과가 적었고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아쉬운 거지만 결과적으로 1, 2차 토벌 끝에 여진족이 잠잠해졌고 우리가 많은 그 북방 영토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의 여진족 토벌, 야인 토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됐나요? 네, 네. 재밌었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사대주의와 사대 외교도 보았고 어떤 장수에게 어떤 그 재량권을 주는 것 그런 일제시도 보았는데 이런 그 우리가 이야기를 단순하게 그냥 뭐 사실이 그렇다가 아니고 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